약 2달 전이죠. 영국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98세인데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가 결국 운전면허를 반납한 일이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최근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위해 나이 들면 운전대를 놔야 한다. 아니다. 노인이라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는 운전 졸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령자 운전 논란은 세계적인 이슈기도 합니다. KBS 의료진단 고령 운전의 실태를 살펴보고 안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진단해봅니다. 한 속도는 아니었고 거의 보통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만 떼서 브레이크만 떼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주의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좀 저하가 되시고 유효 시야도 좁아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이죠. 90대 운전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고요. 또 바로 그 전날에는 또 70대 운전자가 그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차량에 있던 2명이 또 숨지는 사고. 하여튼 최근 그 노인분들의 그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시민들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청와대 청원에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먼저 강 박사님, 네. 그 교통사고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최근 10년 통계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네. 쉽게 얘기해서 제1 당사자 사고가 연평균으로 발생 건수는 12.5%, 네. 예, 사망자는 5.4%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를 보게 되면 발생 건수는 0.3% 증가했고요. 사망자 수는 3.8%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인데 반해서 우리 어르신들 교통사고는 좀 증가한다고 보일 수 있고요. 네. 특히나 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가운데에서도 그 75세 이상 사고가 해마다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마 연세가 드심에 따라 각종 이런 그 신체적 능력이나 인지 능력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교통사고라는 것이 아주 극히나 예측 가능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서 그런 위험을 회피하는데 이런 반응 시간이랄지 인지하는 시간이랄지 이런 게 조금 늦어지게 되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상황도 좀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더 특이한 점은 네. 그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죽음이 확률, 요것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좀 높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분석을 해주신 게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나 신체 능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거다. 그럼 먼저 김 대표님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뭐 분석은 뭐 그동안에 이제 자료에 의해서 통계로 작성된 걸 근거로 해서 지금 네.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연세가 높아지면서부터 이 교통사고 치사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예컨대 65세에서 69세까지의 그 이 치사율이 한 1.1% 되는 데 비해서 네. 뭐 이제 그 한 80세 이상이 되게 되면 16.8% 정도가 돼서 네. 15배에서 20배까지 이렇게 그 치사율이 아까 높아지는 치사율이 예. 1.5에서 2배라 그랬는데 배로 말씀하시면 그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그래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 현상적으로 사고 통계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 회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전 이 사회가 변하면서요. 네. 이 하나의 노래영화 사회에서의 그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 시간당 보면은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되는 그 남녀가 매 시간당 한 70, 한 2, 3명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들의 대부분이 소위 그 부모 세대가 껴있으면서 운전들을 대개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도 그 지속적인 어떤 그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고령 운전자가 젊은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높나? 이제 이 부분을 보기 위한 얘기인데요. 지금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고 고령사회면 전체 인구의 14%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 한 2026년이면 20% 5명 중에 하나 이렇게 이제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분들의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꼭 젊은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말이죠. 강 박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보려면 이제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의 증가폭에 비해서 네. 고령 운전자의 사고의 증가폭이 더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고 빈도는 젊은 사람들이 높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허를 가지신 분의 비율만큼 뭐 사고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은 꼭 그분들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증가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증가폭이다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고령자분들이. 예, 고령 운전자 면허 소지자 비율이 네. 일단 운전을 하시던 젊은 층에서 이제 고령자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운전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면허 소지자 비율이 높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고율은 그 비율보다 훨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치사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인구 10만 명당 이제 사망자 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많이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것이 아니고 10만 명당 일으키는 사고율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결국 이래 보면 한 35.6% 정도가 돼서 비고령자 13.6%에 비해서 한 2.6배 정도 더 치사율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어떤 그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취약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이런 사고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고령자들만이 특별하게 사고를 더 많이 낸다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또 언짢게 생각하면 바로 이제 이런 사고 예방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아까 그 강 박사님이나 그 김 대표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가 높아지는 비율보다 그 고령 운전면허 소지한 사람들의 사고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가는 거. 네. 그거는 고령자들의 사고 비율이 높다,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두 분 자꾸 말씀하시면서 치사율 관련해 가지고 뭐 1점에서 2배, 15배, 2.6배 좀 혼돈이 되거든요.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 교통에서 말하는 치사율이라는 것은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치사율이 2다 그러면 사고가 100건 났을 때 두 분이 돌아가신다는 예, 얘기고요. 예.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치사율하고는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배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럼 한 2배 정도 높다고 보면 됩니까? 예, 1.5배에서 2배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정리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치사율이 높다는 거는 사고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내는 사고가 젊은 사람들이 내는 사고보다 크다.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고 자체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운전하면서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에 비해서 동일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받는 충격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정리돼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론은 없으십니까? 전 이제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 교통 환경 이런 걸 이제 한번 들고 싶은데요. 가령 지금 이 고령자 사고 급증, 안전대책 무엇일까 이 토론에서 제가 이 제목을 받고 느낀 것은요. 우리 사회나 선진국 사회가 갖는 그 도로나 이 누령 친화적인 도시 환경이 어떤가 이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왜 하필이면 1월 달에 국제적인 이 필립공 그 사태가 영국에서 일어나고 또 한 달 후에 또 한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나 이런 걸 볼 적에 참으로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필립공은 97살이고요. 또 이 청담동 그 호텔 지하 들어가다가 또 사고 난 분은 96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립공 사고 난 원인을 제가 이렇게 예신을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햇빛이 잠깐 비친 거예요. 이 겨울 햇빛은 이렇게 낮게 비치거든요. 여름 같으면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 필립공은 나이는 97살이지만 그 스포츠 카를 모는 그런 아주 그 운전 광이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좋은 랜드로버 카가 마주오는 차고 부딪혀서 이제 사고가 났다 하는 상태를 볼 적에 이 햇빛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이 서울에서 난 이 96살 되신 분의 그 사고는 청담동에 있는 그 좁은 그 호텔 사진을 보니까 지하 내려가는 차도가 아주 굉장히 좁아요. 거기에 기둥을 부딪히면서 일반 젊은이라도 당황을 했겠죠. 그러면서 뒤로 이제 후진을 하는데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정말 놀랬겠죠. 그래서 치사 사고까지 났는데 우리나라의 소위 그 사정, 그 주차나 도로 환경 같은 것들이 과연 고령 사회를 맡고 있는 우리 사회 환경에 맞나 이런 것들을 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고령 운전자의 어떤 운전 능력도 능력이지만 어떤 교통 환경 부분도 상당히 좀 꼼꼼히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고령 운전자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65세, 70세, 75세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체로 고령 운전자라면 몇 살서부터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법률적으로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일반 운전자 적성 검사 기간이 10년인데 반해서 5년으로 줄였고요. 근데 거기서 더 강화된 부분이 올 1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만 7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적성 검사 기간이 이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거기에다가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 그러니까 검사를 포함한 교육을 받으시는 걸로 좀 강화됐습니다. 한 가지 좀 특징이 있다면 이제 고령자가 몇 살이냐 이런 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고령자 나이를 좀 높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으로 60세에서 64세까지 그러면 당신은 고령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10분 중에 9분은 나는 고령자가 아니다라고 응답을 하셨고요.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한 절반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 몸의 그 변화를 이제 느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 시작된 이런 그 교통안전 교육에 인지기능 검사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교육이 이제 본인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이런 신체적 능력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말씀 중에 70세 이상 분들의 절반 정도만 나는 고령자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 도로교통법상 65세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에서 5년, 75세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부분,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이 고령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선진국들의 이제 적성검사 기간 또 방법, 이것을 이제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 어르신들에 대한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여론적으로 상당히 그 반발이 많이 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금 이제 그 강화를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이 정도 해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좀 더 선진국들에서 하는 것처럼 좀 더 세부적이고 예를 들자면 이제 적성검사를 그냥 우리가 신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성검사 기준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적성검사를 잘 통과했지만 결국은 사고를 내고 안전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럼 이건 검사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공감대 형성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강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인지 반응 검사를 이제 치매 예비 검사로 이제 한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이제 치매를 걸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끔찍한 문제예요. 본인이 치매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분 스스로가 운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몰라요, 그거를.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그걸 찾아내고 그리고 본인한테 그것을 알려줘서 이런 위험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 안전을 위해서 정부나 이제 그 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아직 이걸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정부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그런 입장이죠. 네. 그 인지검사나 적성검사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차차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주기가 자꾸 줄어드는 어떤 그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고령자분들이 반발이 많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느끼십니까 지금? 저희 느끼고 있죠. 네. 그래서 선진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히려 그 검사 기간은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대개 4년에서 5년 이렇게 돼 있고 뉴질랜드 같은 데 보면은 85세 가서 이제 의료진 검사를 받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80세까지는 그냥 일반 검사를 하고. 이런 걸 볼 적에 상당히 앞서가면서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저는 찬성합니다만 또 한편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연령에 의한 나이 차별로 가지 않나 이러한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갖고 나온 차트를 하나 보면은요. 이게 영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젊은 층이고요. 이게 나이 든 세대들인데요. 보면 이게 깊은 U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U자처럼. 사고율을 보면은 이 20대에서 30대 가는 세대하고 60대 후반, 이렇게 70대에서 80대 가는 후반 사고율이 거의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거의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일본 통계인데 일본도 보면 깊은 U자를 이제 이렇게 봐야 돼. 깊은 U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강의 모양만 보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러는 상태. 아니 어떻게 보면 20대가 더 많은데요. 여기 이제 티네이저들, 이제 10대들, 18살, 19살 친구들이니까 운전면허 받은 지 뭐 1년도 안 되니까 막 몰고 다니니까 정말 그 큰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검사도 검사지만 그 진중한 교육이죠. 운전을 어떻게 서서히 줄여나갈 것인가. 이 미국인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요, 자동차 키를 벽에 건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미국은 대접회 회원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주기 단축 같은 어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제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또 반발도 계신 것 같은데 또 나름대로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그쪽 나라들보다 더 이렇게 제한이 세냐? 네. 뭐 그런 반발들은 좀 느끼고 계시나요? 네, 그렇지만 이게 그 적성검사 기간 단축 기간 논의된 게 한 6, 7년 전입니다. 네. 그때는 정말 반발이 굉장히 심하셔서 그 법안은 만들어지고 이제 실시를 못 하다가 이제 이번 어르신들도 이제 조금 생각이 조금 바뀌시면서 이제 와서 이제 시행이 된 거라서 아무래도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시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여주신 그런 통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U자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초보 운전자들은 아무래도 좀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에 익숙해지면서 좀 사고가 줄다가 다시 늘어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운행 빈도를 생각하시지 않는 통계예요. 아무래도 사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운전 빈도가 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직업으로 운전을 하시지 않는 상황이라면 차를 모시는 횟수는 아무래도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높다는 거는 보여지는 통계보다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저 표를 저한테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됐습니다. 그 10대도 그렇게 운행 빈도는 높지 않아 10대는 보이는데. 보면 이륜차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오토바이가 이륜차가 아니에요. 자동차. 자동차.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미국은 연령이 좀 차를 보는 첫 연령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대 사고율은 이제 이륜차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운전자의 경우이고요. 또 생계를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어떤 위기의식으로 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위기의식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분들의 경우, 네. 지금 이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예컨대 이제 사업용을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을 배우실 때서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그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방법이 아닌 옛날 방식으로 운전을 배우시고 그 관념을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정밀 적성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1회 때는 이 낙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합격률이 올라가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세대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걸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하니까요. 실제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 반응이라든가 판단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격 유지 검사를 실시하기로 할 때 이제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또 버스 같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이제 자격 유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이 컸습니다. 자격유지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운전면허가 아니고 사업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운전 자격증이 있어요. 요 자격유지를 하는 검사를 이제 별도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자격이 취소가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처럼 역시 일반 차는 운전할 수 있지만 사업용 차를 운전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반발을 했었는데 택시는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화물차도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네. 그거부터 좀 여쭙고 가야 되겠는데 지금 자격유지 검사가 올해부터 시작됐다면 지금 3월이니까요. 네, 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월부터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달 한 반 정도 됐는데 어떻게 탈락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 비율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한 가지 좀 빠뜨리신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모든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택시나 이제 사업용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이제 자격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검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운행 중에 사고가 나거나 벌점이 일정 이상 되면 특별교육 또 특별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65세가 넘어가면 이제 말씀하신 자격 유지 검사를 받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70세 경우에는 매년 받습니다. 그럼 이게 자격 유지 검사가 적성 검사인가요? 그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상에서 하는 이런 검사하고 다르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격유지 검사를? 예, 그래서 정밀운전 적성 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택시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이제 그 자격유지 검사 대신에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가능하다는 그런 그 판정서를 갖고 오면 자격유지 검사는 지금 현재 면제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제가 좀 보충 설명 좀. 네, 예. 협회에 관련된 그 회원이 이제 택시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은 우리 회사 문 닫으라는 거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적성 검사의 실효성과에 대해서 아직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자기 그 운전자들이 적성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전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컴퓨터로 요새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생전 대하지도 못하는 거 자기는 아는데 누르는 걸 잘못 누르니까 이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2시간 교육을 시키고 다시 하는데 또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문제다. 뭔가 이분들이 소위 그 현대 그 운전은 잘하시지만 그 현대의 그 어떤 그 컴퓨터라이즈된 그런 기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익숙하지 않으니까 결국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가는 걸 볼 적에 이런 것을 조기에 훈련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겠구나. 네,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이런 그 컴퓨터 능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체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고요. 그 검사 방안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지 않으시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셔도 그걸 대체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운전면허 적성 검사하고 다릅니다. 자격유지 검사하고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운전면허 적성 검사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격유지 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법, 화물자동차운수사법에 근거를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운전자들은 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죠. 이제 자격유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실 그 자격유지 검사가 이제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한 규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도로교통법상에서 적성검사를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잖아요. 그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서 합격했다라는 것은 운전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이미 확인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또 자격유지검사를 또 한다라고 하는 건 이중적인 규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지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증을 도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안전에 기반을 두기는 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한 규제의 목적도 있었다 하는 측면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검사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반발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요. 이 검사에서 처음 봤을 땐 떨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 불합격률을 보면 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자격유지 검사를 받으러 이동해야 되고 또 비용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측면들이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많은 시민들을 이제 수송하는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책임져야 되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좀 감수해 가면서 이해하고 잘 받아두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모든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그 운전면허 적성 검사를 받는 거고요. 사업용 차를 모시는 분만 자격 유지 검사를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차에 탈락하시는 분이 1.5%밖에 안 돼. 아니요, 1차가 아니고 전체. 예, 자격 유지가 취소되는 경우가 한 1.5% 정도. 전체. 근데 그분들 불편한 것도 잘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렇게 탈락률이 지금 적성검사 모든 운전자에 해당되는 적성검사 탈락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 적성검사 탈락률도 뭐 굉장히 아까 1.5%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거보다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검사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어서 바로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났다면 과연 이게 뭐 적성검사가 됐던 이게 자격유지 검사가 됐던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검사냐? 그 부분은 강 박사님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작년까지는 이제 적성검사로 말씀드리기에도 조금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적성검사라는 표현이 이제 단순히 어떤 시력검사랄지 이런 신체검사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에서는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강화된 것이 바로 이제 2시간짜리 교통안전 교육에 이제 실제로 검사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게 간이 치매 검사라고 해가지고 물론 어르신들만 받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PC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2번의 기회를 드려서도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1대1로 이제 지필 검사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 검사에서는 통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탈락률이 그러니까 0.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 초기부터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면허 이런 정책이 굉장히 센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화라는 표현이 조금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연세가 드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노화는 되는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젊은 사람 못지않다. 제가 저희 아버님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저보다 운전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운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운전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제 스스로 느끼시는 거죠. 그런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것을 이제 국가가 대신 해준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쪽 관점에서 보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전체 택시가 한 27만 명 정도 된다고 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올해 고령 택시 기사가 9만 명, 2022년이 되면 15만 명으로 이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 손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또 마음 편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참 이게 어느 쪽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주 회장님 지금 잠깐 이제, 주 회장님 먼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30만 가까이 되잖아요. 가져가고 따지면 100만이 넘는 이제 식수들이 딸려 있는데요. 이 생계형을 일자리로 가지고 있는 이 노년층에게 그렇다고 일반 국민 시민들이 또 목숨을 함부로 맡길 수는 없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놓고 볼 적에 이분들에게 어떠한 차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면서 당신들은 생명을 다룬다. 그런 어떤 친절도랄까 이런 걸 주면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 노령 친화적인 도시 환경, 도로 환경, 그리고 각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갔을 적에 폭군처럼 변하는 우리나라의 그 운전 습관 같은 것들이 많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저는 이제 주말에 운전을 좀 하는데요. 주중엔 뭐 이 대중교통이 좋아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전 제일 느끼는 것이 전 뉴욕에서 한 20년 살았기 때문에 뉴욕의 교통사정이 어떤지 잘 알거든요. 뉴욕이 서울보다 험한 줄 알았는데 여기가 더 험합니다. 가령 이 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끼면은 뒷차가 더 빠르게 와서 막아버립니다. 이런 나라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운전하기가 참 어렵겠다. 조금 천천히 가는 걸 양해해 주면 그건 좋은데 빵빵거리죠. 욕하죠. 이런 상태에서 참 어떻게 견디게 되겠나. 나이 든 자가 운전자들은 스스로 깨달아서 포기할 때 기다리면 되겠지만 이 생계형 운전자들은 뭔가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하튼 도로 환경, 또 교통 문화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김 대표님 제가 본의 아니게 말을 막았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좀 우리가 좀 이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실태를 좀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 생계형 운전자들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생계형 운전자들 중에 65세 이상 운전자가 약 한 6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65세 이상이요?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지난해까지 기준으로 봐서 한 7만 8천 명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2013년 4만 3천 명에서 2018년에 7만 8천 400명이 돼서 무려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체 그 택시 운전자 수가 한 27만 명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한 30%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늘어나는 인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또 이제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요. 2013년에 16,000명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이것이 지난해 29,000명으로 역시 한 7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요, 80세 이상 운전자가 3배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계형 운전자, 노령 운전자분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8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지금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배 이상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도 안전이고요. 전체적인 교통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위험 요소가 뭔지 또 운전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통계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위험성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지 이분들에게 있어서 절대 차별을 하거나 규제를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올해 지금 65세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길에 접어든 사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안전을 봤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이걸 차별이니 뭐 이런 측면에서만 바라볼 건 아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스스로 내가 건강 상태나 내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하고 안전할 수 없다면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노력도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고령 운전자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우리 백인에서 우리 결정하던 방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서 실버마크 도입을 백인 토론이요? 예, 백인 토론에서 실버마크 도입을 하려다가 못했어요. 반대에 부딪혀서. 그 못한 이유가 다 반대합니다. 오히려 고령자분들 당사자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 실버마크를 붙이고 운행을 하면요. 오히려 양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차는 못 가는 차야. 그리고 앞지르게 해서 끼어들게 하고 또 양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 실버마크 붙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정책이 도입이 안 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미국 얘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교통 현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령 운전자분들이 인체 기능이 이제 저하되고 해서 순발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반 비고령 운전자들이 양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난폭 운전을 하게 되면 고령 운전자들 운전하기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죠. 위험하고. 근데 이런 어떤 교통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 어떤 교통 문화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이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올라가는 반면에 그 노인 일자리, 그 중에서도 운전을 통한 일자리는 현실적 통계로 봐도 계속 늘고 있고 또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좀 제한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이 커지는데 반해서 오히려 그 고령자 운전 일자리 수요는 더 늘어나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율 배반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거긴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정 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적성검사가 되었든 자격유지 검사가 되었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서비스를 해준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런 택시나 버스 같은 유상운송, 그러니까 돈을 받고 어떤 게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는 경우에는 특히나 승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승객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운전자가 계시면 불안해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격유지 검사 같은 것이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국가에서 증빙해 주는 거라면 좀 보다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필립공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 사고 내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단 말이죠. 우리도 보면은 일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나라도 그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0,000명 정도 넘었습니다. 뭐 그 숫자도 굉장히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유가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조금 발달이 되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없습니다. 예, 뭐 대체교통수단이 있다든지 이러면 괜찮은데 이제 지방, 이제 시골로 가시면 내가 차가 없으면 어디 활동을 하시지 다닐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면허 반납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한다든지 대도시같이 대중교통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조금 활성화하는 정책을 피고 지방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제 제한 면허라고 있습니다. 네. 차를 안 쓸 수는 없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밤에는 조금 위험하시니까 낮에만 운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 면허도 조금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의 이제 교통이 여의치 않은 여건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그 면허를 반납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뭐 불편이 없는 것은 맞는데, 저도 이제 부산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400명 정도를 받으려고 예상을 했는데 5,280명이 참여를 했다. 10배 넘게. 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면허를 반납했을까 하는 것도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이 이제 대상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제 면허를 반납했을 때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한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 약간 좀 그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4%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산이요? 부산의 경우에? 이게 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렇게 44%나 감소하는 큰 효과가 있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전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년 동안에 늘어난 그 고령자 수를 보니까 56만 명에서 54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부산의 경우에요. 예. 예. 그러면 고령자가 2만 명이 늘고 5,280명을 반납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가 40%가 넘게 줄었다. 이건 약간 좀 공감하기 좀 어려운 과장된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네. 지금 이제 우리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을 얘기하면서 이제 면허 반납하는 게 무슨 하나의 큰 어떤 획기적인 대책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도 그러고 뭐 지자체에서도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대단히 과장되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주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김 회장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네. 저희 협회에서 2017년에 그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진 반납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리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건 아니다 하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네. 하는 것은 뭐 말리진 말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 전 우리 강 박사님한테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WHO가 저희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노령 친화 도시 가이드라고 해서 이건 비매품입니다. 네. WHO가 영문판을 저희 협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번역판을 해서 한국에 이렇게 좀 알릴 수 없느냐. 저희 뉴욕 운전면허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이걸 제가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강 박사님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령 친화적 교통시설 점검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각 나라에 이렇게 부탁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한가 또는 그 차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주는가, 그리고 차량이 노령 친화적인가, 가령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접근이 쉽고 바닥과 계단이 낮고 좌석이 넓고 높다. 그리고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다. 표지판은 자동차 번호와 목적지가 선명하게 보인다. 우리나라 버스들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노약자 우대석 우리 하고 있죠. 운전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운전자는 예의 바르고 교통질서를 준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 16개 항목을 쓴다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산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자가 2만 명 늘었는데 5천여 명이 면허증을 반납해서 그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40% 넘게 줄었다.
네. 요 통계는 보셨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 그건 어떤 의미로 과장된 해석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 사실 그래요? 그 사고 감소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요인만은 볼 수 없습니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 네, 이제 인과관계를 정확히 검증하지 않은 그냥 단순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요거는 한번 좀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저는 요게 또 가능할 것도 같은 게 반납하신 분들이 스스로 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느끼신 분들이 반납을 하셨지 않나. 그래서 그 정도로 또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물론 이 문제는 뭐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지금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내가 운전할 목적이 없고 운전할 필요가 없을 때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반납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제도인데 고령 운전자 안전 대책에서 이것이 너무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되면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대책에서 이 부각된 것만큼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쪽에 대한 대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현재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가령 이제 일본처럼 이제 면허를 반납했을 때에 대중교통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택배를 지원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운전을 하지 않고서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런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것은 이렇게 너무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가지고 지나치게 과장되게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진 반납제도 있지 않습니까? 면허증. 지금 보면 부산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양천구, 그다음에 경기 일부, 강서구에서 강서구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이 굉장히 극소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걸 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게 어떻게 확산될 기미는 없습니까? 네,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제화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실제 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이제 위험을 느꼈다 하면은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강화 제도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주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운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한테 이제 판단을 하시게 하고 그게 이제 자연히 면허 반납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제 뭐 몇 세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 운전하십시오. 이런 것은 뭐 해서도 안 되고 아마 있을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게 일련의 과정 속에 그런 결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예비 예산이 있는 쪽에서 할 수 있고 하더라도 극히 소수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그 교통카드 10만 원권 한 번 주는 건데 그 예산도 이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도 장려를 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걸 제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 면허를 반납한 분들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서 좀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연구가 되고 제도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 지자체에서 몇 건 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홍보하고 지나치게 과장되게 이거를 보도를 하게 되면 마치 이게 무슨 하나의 큰 대책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원래의 목적대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김 대표님 말씀을 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광역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서울 양천구나 강서구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그 구 지역 내에서만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만 운전하다 사고 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면 도대체 그 기초단체에서는 무슨 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시행을 하는 걸 텐데 그 기대한 정책 효과는 별로 얻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광역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경기면 경기. 사실 서울 경기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한쪽만 시행해도 이거는 사실 그렇게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 시행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네네. 그 지금 대표님 하신 말씀에 제가 일단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네네네.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느냐고요. 그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는데 어떤 대표적인 정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네. 그동안 이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조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르신만 차별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감히 입 밖에 내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회 문제로 조금 이슈화되는 거를 갖다가 여러 분들한테 좀 알리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좀 생각해 주시는 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제가 택시 기사 분들 중에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좀 택시를 타고 좀 불안해한다든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경험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70 넘으신 분, 80 갓 넘으신 분을 두고 그렇게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타다 보면 90 넘으신 분들도 이렇게 딱 겉모습을 봬도 그럴 때는 사실 이거 좀 불안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금 75세서부터는 다 적성검사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5년에서 3년. 5년에서 3년으로 줄은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어떻게 좀 들여다볼 수는 없나요? 촘촘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그러니까 좀 가중, 그러니까 85, 이렇게 90 넘을 때마다. 네. 예를 들자면 90이 넘으신 분은 1년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예,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한데요. 이제 그거는 조금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75세 이상부터 이제 실시를 했으니까 75세뿐만 아니라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있겠죠. 이제 그분들이 실제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과검정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이 이런 검사 이전에 실제 적성검사를 받으신 분들을 실제 차에 태워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차에서 해봤더니 아무래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수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자료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지금은 이제 그 문제는 사업용 얘기잖아요. 네, 사업용. 택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네. 택시는 65세에서 75세까지는 3년에 한 번 자격유지 검사를 하고요. 네. 75세가 넘어가면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하면서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던 거지.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요? 촘촘히 이제 시행이 될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아까 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의 경우 이제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이 검사를 받은 걸로 이렇게 인정하는, 근데 이런 또 이렇게 완화를 하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일단 이제 1차적으로 아마 좀 시작 단계에서 네. 또 이제 이거 여유를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걸 시행해보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바로 아마 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 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위협을 느낀다면 이건 여객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시정돼야 될 그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단체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7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매년 그러니까 유지 검사죠. 자격 유지 검사고요. 검사. 70세 이상은 1년, 65세는 3년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향 조정돼 있는. 네, 그러니까 상태네요.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지만 거기서 이제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강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주 회장님, 그런 게 준비되셨는지 모르겠네. 외국의 경우에 어떤 좀 실효성 있게 적성 검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거는 어떻게 조금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전 이제
떠난 지가 좀 시간이 돼서요. 그냥 조사로 해봤을 적에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여기처럼 뭐 하겠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 면허도 메일로도 받다가 나이가 이제 차게 되면은 직접 그 모터비클 그러니까 자동차 그 검사소에 나와야 된다. 이제 면허 검사소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게 있고요. 가령 그 대개들 이렇게 선진국을 보면은 80세쯤부터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 때서부터 이제 의료 검진을 더 쉽게 받아야 되지 않나. 또 알로서 저희가 그 2017년에 그 토론회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저희는 그 자율적인 셀프 검증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셀프 검증이라는 건 아마 도로교통공단 같은 데서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뭐 표 같은 걸 나눠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평시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리스트를 해가지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끔 전 뭐 일본처럼 뭐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그 규제가 아닌 듯 하면서 규제를 해주는 것은 많은 그 나이 든 사람들에게 좀 좋지 않은 느낌을 줄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얘기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한 말씀씩 듣겠는데 이제 하여튼 고령 운전은 지금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추세인 것 같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주 회장님부터 예, 전 토론에 나오면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네. 규제 얘기를 두 분이 들고 나오면 이걸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상당히 제가 편안해졌고요. 네. 이제 이런 상태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또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노년기를 운전도 하면서 네.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서 적성검사 플러스 인지능력 검사 네. 그리고 그거에 의한 개개인의 맞춤별 검사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첫째, 적성검사에서 지금보다 좀 제도를 더 세부적으로 강화해서 적성검사에서 운전 여부를,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력이 부족하다, 안경을 써라. 뭐 예를 들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자동 브레이크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을 해라. 이렇게 조건부로 면허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대책이 이것도 안 된다면 그때는 이제 뭐 취소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 박사님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도부는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차치하고요. 일단 운전자의 행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르신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어르신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나이가 들 수밖에 없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노인 스스로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